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린으로 그린 초록빛 학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지구가 아프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 이 지구 온난화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들었지만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나면 실감을 하게 되죠. 대낮이지만 미세먼지로 어두워진 하늘, 또 다 녹아버린 빙하를 겨우 붙잡고 버티는 북극곰을 볼 때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범적 전달을 반복하기보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 수단으로 얻는 방법, 직접 숲을 조성해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과 같이 초록빛 학교를 그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는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님, 김용호 공항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정우 EUS 플러스 건축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의 이선영입니다. 오늘 우리 세션 제목이 굉장히 감성적인데요. 이게 그림으로 그린 초록빛 학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리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을 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증적 연구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차울라라는 학자가 세상을 많이 바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의 어린 시절을 쭉 환경이 어떤 데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는가를 환경 자서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그런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큰 사람들이 대자연을 옆에 두고 자랐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 있는 책을 쓴 루이스 에디스코비라는 학자가 또 쓴 책을 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그러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실은 이런 것을 많이 접한 경우에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증진된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매 시간 변하는 자연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 반응하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자연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깊은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녹지가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 때는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 발달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시고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요새 동네의 가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곳에서 뭔가 우리가 일상을 좀 더 제대로 구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녹지가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복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말이 요새 다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녹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실은 학교거든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가 더 소중한 것 같고요. 특히 엄청난 재화가 투입되고 있는 그 뉴딜이 진행되고 있죠. 그린 스마트 스쿨.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 학교, 지금 온라인 뉴 노멀 시대의 디지털 업그레이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묵직한 이슈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자 세 분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인데요. 학자, 건축가, 그리고 교육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워낙 다학제적인 그런 고민거리이기 때문이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 교육을 하는 사람, 또 이걸 기획하는 사람, 학부모, 교육심리학자, 또 발달 단계의 다양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분들이 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깊은 얘기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성철 박사님은 그린이라는 것이 아이들 기억에서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삶으로 유도하는지 아주 좋은 발표를 준비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주실 김용호 선생님은 지금 공항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교장 스님이시죠. 네, 이런 그린 스마트가 적용된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학교에서 또 마을 결합형 학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일상이 구가되고 있는지 생생한 경험과 학생들의 피드백 이런 거를 그냥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가 지종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끊임없이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그런 가치가 어떻게 놀이 공간에 투영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애착을 끌어내는지 그렇게 작업을 하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듣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의미가 좀 남용됐다고 생각하는 그린이라는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고 미래 인재로 커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철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철입니다. 이선윤 교수님하고 두 분 발표자분과 같이 이미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선윤 교수님은 저 학교 은사시니까 오늘 그동안에도 활동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선윤 교수님이 이 주제가 알고 보면 묵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같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 학위가 건축공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게 그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가 이제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데 왜 저 같은 건축공학 박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이 교육에서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했었던 꼭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디자인이고 그다음이 안전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하면서 디자인 쪽의 업무를 내지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컨셉 디자인 만들고 하는 데에도 이제 여러 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학교 계신 선생님들이나 건축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창문, 그다음에 천창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으냐? 그다음에 건축가분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수준이 조금 더 높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이 그린 학교 내지는 학교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린 학교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담는데 굉장히 이게 제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린 학교 딱 떠오르니까 건축적인 부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온 얘기는 좀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묵직한 게 왜 묵직하냐면 이 학교라는 공간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는 공간이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움이 있어야 되려면 결국은 학생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린 학교라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교사가 성장하는 이런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간단하게 뭘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21세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냐, 한마디로 학교 공간이 어떠한 요구를 받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책 한 2개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많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시거나 실제 학교 현장 해보신 분은 이 제3의 교사라고 하는 이 디자인 관련된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봤었을 때 이 제목도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부제가 훨씬 더 제 눈길을 많이 끌었어요. 이 부제 보시게 되면 교사 학습을 탈바꿈시키는 이런 9개의 디자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은 과거에서 우리가 다뤘던 안전이나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교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랑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사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폭넓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제 플라스카신 나이르라고 하는 이제 뉴욕의 건축사가 이제 쓴 책인데, 이것도 부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사 학습 방법이다, 그거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디자인이 공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교사 학습 방법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즘에 학생 주도성, 이 OECD 2030에서 얘기하는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개념이랑 굉장히 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2018년도에 이 관련된 학교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매뉴얼 개발 연구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었는데, 핵심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겉에 보시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그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어떤 디자인이어야 되느냐를 거꾸로 이끌어내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다양한 공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공간 자체가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미래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이미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 속에 있다, 그런 요구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학교 공간이라는 건 가장 상결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수업에 활용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학교 공간으로서의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간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수업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학교 공간에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21세기에.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 21세기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이 요건에 맞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바뀌면 반드시 수업이랑도 변화가 같이 이어져야 그게 학교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공간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과연 그럼 그린 학교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 큰 틀에서 이제 수업이랑 연계되는 걸 이해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문헌들이 있지만 이 석사 논문, 외국에서 쓴 석사 논문을 제목을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 이 그 지속 가능한 학교가 어떻게 써야 되냐, 3차원 교과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해가 오시죠? 우리 단열재 창문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한 것이 이 수업 중에 교재 내지는 교과서로 쓰여야지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린 학교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패시브 내지는 액티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교육과정 쪽에서 이렇게 녹여들어야 되느냐를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정책 자료를 보게 되면,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너무나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가 생태 문명의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동되는 것이 그린 학교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그린 학교라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지는 이미 지어진 학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워크숍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이 2번째 워크숍 차례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갔더니 이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린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어디에 적용하기로 했냐면 이 중정, 본동과 별관동에 있는 그 사이에 만들어질 중정에 우리는 그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그럼 이 중정을 만드는 게 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쓰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의 이런 표정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때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 워크숍 진행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과학 시간에 가장 많이 이 수업 시간에 사용될 재료가 뭐냐, 저도 뭐 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과학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구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돌이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예, 화강암, 무슨 뭐 현무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 시간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중정에 그런 돌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그런 바닥 재료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늘상 그 재료들이랑 접하게 하고 수업 때는 나가서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 세 분의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잘 본인들이 이제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 그린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좀 많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린 학교라고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제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좀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 그러니까 이 지속 성장 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 수업이라는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배움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학교를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어떤 걸 그 안에 담아야 되느냐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폭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사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갔었던 토마스 초등학교라고 하는 미국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녹색 건축 인증, 미국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리드 골드를 받은 굉장히 우수한 학교죠. 근데 저는 이제 골드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어떤 거를 담아내는지 훨씬 더 관심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테이블입니다. 학교에 중앙에 가면 큰 이제 롱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테이블의 상판 모습이에요, 위에. 그 상판에 보시면 되면 어떻게 보면 저 돌 갖다가 아크릴 가지고 굳혀가지고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 돌이 뭐냐면 그 건축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땅을 팠었을 때 나왔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갖다가 이쁜 돌만 쭉 모아가지고 다시 아크릴로 굳혀가지고 상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갔었을 때도 어떤 영상을 중앙에 틀어주냐면, 이 학교가 처음에 철거됐을부터 지어졌을 때 그 일련의 과정을 흑백 TV로 해가지고 쭉 보여줍니다, 전체를.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던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환경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그 재료로서.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그 학교의 뒤쪽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중간에 나무가 큰 게 보이죠? 이 나무가 뭐냐면 이 학교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실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 형상화 시켜가지고 여기다 이제 만든 것인데, 이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이렇게 있어요. 예, 오른쪽에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해서 그 나무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바닥 가면 바닥의 패턴도 나무 모양으로 해서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자이너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려면 내 주변 환경에서 있는 것부터 내가 잘 챙겨서 이제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생각했던 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환경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없앨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뭐 심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린 학교는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에서 담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냐, 학교를.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018년도에 갔었던 이제 일본 그 오사카에 있는 시립 코야스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가면 이제 중앙홀에 이런 것이 보입니다. 예, 그 현관 입구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 홀인데, 그 엘리베이터 홀에 보시는 바처럼 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박혀 있어요, 블록처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아주 왼쪽에 이렇게 설명문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가 원래 개축한 학교예요. 통폐합하면서 옮겨왔어요. 그럼 원래 있던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나무가. 이 나무 의미가 뭐냐면,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가 돈을 모아서 이 학교를 그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건데, 이게 오래 지나면서 엄청나게 커진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학교로 옮기려니까 그냥 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고 이게 추억이 담기고 기억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절단을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의 그 재료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부시고 없애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자체가 성장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학교에 연속적으로 담아가느냐, 이 시간도 담을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지, 이게 물리적으로 뭘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인데요, 영월에 있는 주천초등학교라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교 복도에 면한 그 교실의 벽면입니다. 거기 이제 페인팅을 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조금, 저 위에 정자 혹시 보이십니까? 조그만? 예? 이 정자가 어디냐면, 이 사진에 보면 저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예, 꼭대기에 여기에 이 정자가 있죠. 이 정자를 갖다 거기다 그린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 자체를 이미 그 공간에다가 다 하나하나, 이제 저게 이제 기념물인가 뭐 문화재인가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생각이 어떤 건지가 알 수 있겠죠. 예, 내가 이제 어떤 곳에 이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남중학교라고 양양에 있는 학교인데, 여기는 양양이라는 게 윈드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계단실에 이제 페인팅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그 윈드서핑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뭐가 장점이냐. 왜냐하면 윈드서핑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그런 주변 도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직접 이제 주변 환경을 알고 깨닫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자체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페인팅을 해가면서, 예, 직접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지향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신재 에너지 시스템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시설이나 건축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다. 예, 우리가 그린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상 우리가 이 가치를 담아내는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해야지 이제 진정한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내용은 알았는데 간단하게나마, 그럼 이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게 아마 이선영 교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이선영 교수님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 연구를 할 때 이선영 교수님 이제 막 그 아이들 데리고서 했었던 그 그룹의 학생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 학생들이 앞에 나와 있는 판넬들을 쭉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제시한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6학년이라서 이거를 자기네들 학교에다 할 수는 없지만 후배들한테 이런 공간들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책이 잘못하면은 결과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공간 만들어내고 학교 하나 멋진 거 만들어내면 이게 뭔가 되는 거다, 이 사업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 학교에서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둬야 되고 안타깝지만 뜸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도 뭔가 깨닫고 배운 이 시간을 부여해야 진정으로 이게 배움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지,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일시적인 정책이나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하려면 단순히 아이들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핵심적인 걸로 다루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인데,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그려내고 그려내면서 오너십을 갖게 되겠죠. 그죠? 내가 이 학교를 만들었어. 내가 졸업한 후에도 다시 와서 저거 아빠가 저거 옛날에 저거 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건물을 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지고 선생님들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익한 경험을 줘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학교는 핀란드에 있는 에스갈리온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는 게 주변 환경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 숲의 생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지금 도시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디 데리고 나가서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환경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저런 환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일부러 아이들을 20분 이상씩 계속 내보냅니다. 체험을 하라고. 환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바위도 올라가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해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선생님들도 마음껏 이런 환경 교육을 하는 거지, 사실 인위적인 공간만 가지고서 사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환경 교육은 교육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만으로 아이가 민주시민 의식을 갖게 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 가운데 환경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환경 교육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이 안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환경이라도 이렇게 공간 배치나 학교 숲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지금 투입이 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우드슨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겉에 있는 게 뭐냐, 패브릭이라고 하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왜 여기 있느냐, 그 교실의 공간들 칸막이 벽을 다 패브릭으로 만들었어요.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교는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그 공간 자체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전시 디스플레이 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교재로서 내지는 교과서를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써야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선생님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어떤 원리를 쓰였는지 알 수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교재들 내지는 설명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속 성장 가능한 학교는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시설 변화 넘어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가 이제 학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 구축이 아니라 아이들, 선생님들의 이런 경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활동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내 외부 그 자체가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이제 그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을 넘어서 3.5 교과서로서의 그 역할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그냥 서 있는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을 위한 툴이자 선생님이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잘 되어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항고등학교의 케이스를 김용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공항고등학교 교장 김용호입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는 바로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인 공항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린 스마트 스쿨의 실제 운영 사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학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공항고등학교를 이제 컨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83년도 4월에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개교한 지 38년 만인 2019년 8월 1일에 강서구 마곡동으로 신축 이전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는 현재 26학급입니다. 특수 2학급 포함해서 26학급으로 되어 있고, 학생 수는 약 63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 계획 단계인 2016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디자인 중심 신축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에너지 자립형 시범학교로 또 선정을 했고, 마을 결합형 신축학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 시범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총 13,390여 제곱미터가 되겠고, 연면적은 역시 13,452 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9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비리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기존 일반 학교의 신축한 그런 예산보다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보통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교는 2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건축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지향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본 방향은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제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이제 학교도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학교 공간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수업 방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의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을과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학교로 또 거듭나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4가지 기본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 교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학교, 세 번째 공간 혁신, 네 번째 학교 복합화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교실입니다. 이제 학교와 학급별로 첨단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교사학습 방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기존의 암기식, 이런 암기식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스마트 교실이 첫 번째 방향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린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을 우선하는 건축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형 그린 학교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자체가 환경 교육의 장이자 교재가 되도록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간 혁신입니다. 과거의 학교 하면은 길고 어둡고 칙칙하고 좁고 이런 복도와 교실이 아마 이제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공간도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공간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그리고 학습과 시임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세 번째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학교 복합화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나서야 된다. 이러듯이 이제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학교. 그래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학교 내에 배치하고, 이래서 지역 사회 영향 교육을 강화하고, 또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도 학교에 들어와서 배우고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4가지 방향에 맞춰서 이제 우리 공항고등학교는 딱 부합하는 그런 4가지 그 방향이 잘 반영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과 이렇게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정교실에 인터넷 무선망 AP는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제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도 역시 무선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프로젝션 TV와 단초점 프로젝트가 빔 프로젝트가 정교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학교는 둘 중에 한 기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교는 두 가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 1 노트북 지급은 뭐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교는 그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서 크롬북을 본교에 이제 이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크롬북을 활용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개선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3D 프린터도 이제 한 3대 정도 가지고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구비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그린 학교와 관련돼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이제 가장 큰 그린 학교와 관련돼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태양광 발전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PV 이거는 고정식 태양광이라고 하고, 그다음 BIPV 이거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입니다. 먼저 PV 고정식 태양광은 약 368kWh, 이건 1시간당 약 368kW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상당히 대규모죠. 그림에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옥상에 태양광이 거의 전면에 지금 다 이렇게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제가 이제 학생들 학교 둘러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태양광 발전 모듈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입니다. 이거는 뭐 용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PV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서 외피 보시면 여기 3, 4층에 까맣게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건물 일체형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 4층에 이렇게 전부 벽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학교로서의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태양광 모듈이다라는 걸 보면서 이 그린 에너지를 이 학교는 이렇게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그린 학교와 관련돼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열을 이용한 바닥 복사 냉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방문객들이 이제 본교에 와서 굉장히 교사 내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이 건물 1층 바닥에 노란 부분, 이 코일을 전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아트리움 바닥에 그 강성이 우수하고 열 전도가 좋은 코일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냉방 효과, 겨울에는 난방 효과. 그래서 지열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여기에서 난방 효과, 냉방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코일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본교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교의 이제 가장 공간 혁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교사 중간이 아트리움식으로 1층에서 옥상 부분까지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 이제 가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뚫려 있죠. 똑같이 이제 우리 그런 모습입니다. 본교도. 그래서 이런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뚫려 있고, 이 옥상 부분에 이게 그 유리로 된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오염된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이 창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배출이 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리움의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 환기, 그래서 환기창이 아트리움 상부 천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게 이제 그 아트리움인데요. 이게 이제 자연 환기, 빨간 그 화살표는 자연 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계식
환기용 배기 덕트가 이 천창 부근에 다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서 방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이게 이제 저 오염이 되어 있다 할 때는 이런 기계식 배기 덕트를 통해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서 빨아들여서 밖으로 강제로 이제 배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실 공기질 측정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 매우 양호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1년 내내 365일 굉장히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공기질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리움 공간 내 루버를 이용한 일사차단 및 조도 조정,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옥상 천창 부근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루버를 설치를 해서 직사광선을 이제 1층까지 직사광선이 바로 이렇게 내리쬐는 것을 좀 차단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층에서부터 옥상 4층까지 이렇게 아트리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트리움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 유리를 통해서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1층까지 들어옴으로써 조명 효과, 조명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린 학교의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또 자연 환기라든지 이런 그린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 공간, 주 출입구 주 현관 앞에 이렇게 모니터링 태양광 발전 현황판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됐다라는 것을 직접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혁신입니다. 본교의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 공간이 혁신돼 있죠. 그래서 방문객들께서 오시면 중고등학교 같지 않다, 마치 대학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처럼 가운데 그 부근이 1층부터 4층까지 완전 개방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트리움인데, 이처럼 보시면은 아주 특색이 있죠. 그래서 계단이 1층부터 4층까지 계속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을 또 이렇게 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밝고 환하고 개방적인 환경에 아트리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게 아주 큰 공간 혁신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으로 밝고 쾌적한 아트리움, 그리고 획일적인 긴 복도와 교실이 아닌 공용 공간이 중심이 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트리움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결론적 기대 효과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트리움은 보시다시피 이쪽 창을 통해서 이게 하늘의 풍경과 변화를 끌어온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감성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동선, 아트리움이 가운데 두고 복도가 계속 빙 둘러서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는 순환 동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고교 학점제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강이 발생을 합니다. 빈 시간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쉬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고교 학점 특성을 고려해서 홈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베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크,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이 순환 동선을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이제 위아래 건너편, 이게 순환 동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아래 건너편 친구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1층 아트리움 1층에서 학생들이 연주회를 할 때 친구들이
2층, 3층, 4층에서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 복합화입니다. 본교는 마을 결합형 학교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 결합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결합형 시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체육관이 되겠고요. 이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부 이건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내부인데 여기 보면 일반 교과 영역이 왼쪽에 이렇게 일반 교과 영역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 여기는 마을 결합형 연계 시설과 마을 결합형 시설을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 또는 연계, 몰로 연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본교 이제 전체 이렇게 조감들을 보시면 왼쪽은 일반 교과 학습 영역입니다. 오른쪽은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표현된 부분이 바로 이제 마을 결합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영역이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몰로 가운데에 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공간, 그다음에 마을 결합형 시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배치를 했고, 그리고 몰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밸리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 결합형 시설은 바로 가로변에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살표가 이제 마을 결합형 시설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사를 통하지 않고 정문이나 후문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구를 이쪽에 또 별도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네 가지 방향에 맞춰서 본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스마트 스쿨 본교의 이제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스마트 교실을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이 이제 개선에 상당히 지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로 고교 학점제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생과 교직 간의 건강 정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서 학교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좀 빠뜨리고 왔는데요.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면 67.6% 정도, 학교 총 에너지 사용량의 67.6%를 태양광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250여만 원이 월 25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 같으면 350에서 4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본교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25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그게 학교 폭력 감소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의 장 제공을 통해서 환경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제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상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설문,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기 교수님 시간 좀 지났는데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네네,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선도하고 있는 학교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학교에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리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등등,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그런 설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과제는 이제 본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인증 및 수상 내역, 이것도 역시 참고로 한번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상으로 공항고등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학생들의 피드백에서도 보듯이 요즘 학교 자체를 본인의 프라이드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공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 대도시에서 학교를 좋게 만들어야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비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또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저런 공항고등학교 같은 몰 타입이라면은 학생들이 일부러라도 멀리 찾아가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 환경이 주는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참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실은 그것을 직접 시도해보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이 순서나 이 그 배치가 아주 그 균형이 잘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앞서서 박성철 박사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총론이라든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다면 공항고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그 고등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작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린 세대, 어린 그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작지만 아마 살아있는 다음 세대의 공간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학생들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공간을 다룰 때 있어서 저희가 보통 건축가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 설계 워크숍이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린 학교, 뭐 그린 스마트 학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그린이라기보다는 아까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좀 넘어서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그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린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의 질은 아이들의 의견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공간 사례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준비를 했고 학교의 외부 공간 사례도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초등학교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곳을 만들 때 저희가 건축가로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지만 학생들과 먼저 참여 설계 워크숍을 위한 기획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칠교놀이라는 게 있죠. 세계에서도 그 탱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그런 놀이를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넓은 체육관에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 각각 아이들의 어떤 바람이 담긴 이런 구성물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의 바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에 대한 바램, 또 영역이 좀 구분되는 바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공간입니다. 우리가 새로 멋있게 새로운 건축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린의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구조고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곳에서의 교실을 조금 틀었습니다. 각도를 만들고 그 안에 목재로 된 구조물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초등학교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운동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목재 구조를 만들고 각도가 틀어지다 보니까 저런 다양한 재미있는 공간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은 교실별로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실과 교실 사이를 터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수업을 할 수도 있는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그 칠교놀이를 가지고 작은 피스들로 나누어진 것들이 통합이 되듯이 이런 공간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계획이 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실이 같은 평면이 아니라 조금 높은 공간도 있고 계단식 공간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런 목재 구조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간이라는 게 모두 다 사각형이고 정면과 후면이 나눠져 있고 이런 그 고정관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저것을 보면서 새로운 상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구조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상상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 건물이 복도와 교실로 정확히 이분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도가 사실은 통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도를 좀 틀어서 그곳에서 생활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공간, 실내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있는 백봉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작은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이 학교 교실을 설계할 때도 학교 주변이 어떤 환경인가를 같이 아이들과 또 살펴보고 저희도 답사를 합니다. 농경지가 주변에 있고 또 산업국도가 있어서 좀 삭막한 그런 환경입니다. 학교 내외부도 같이 살펴봅니다. 전형적인 좌우 대칭형의 구조, 복도가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 상당히 좀 어두운 형광등의 그런 불빛 아래 있는 교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실을 아이들과 어떻게, 이곳은 돌봄 교실로 만들게 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돌봄 교실로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연구를 할 때 마치 대학생 건축과 학생들인 것처럼 아까 이제 사례들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또 혹은 콜라주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그것이 2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3차원의 저런 모형 작업을 통해서 저희 건축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아닙니다.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같이 발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 설계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직접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모든 별로 만든 모형인데 이것을 과연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실제 공간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주변으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가운데는 통합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뭔가 한 층짜리 건물이지만 교실이지만 위아래로 높은 공간, 그런 입체적인 공간에 대한 바람 같은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구성원에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비대면, 대면 이런 서베이라든지 설문조사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이 결합이 된 그런 공간 타입으로 가변성 등을 갖춘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교실을 돌봄 교실 겸용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이곳은 학생 수가 전교생이 30명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전교생들이 마치 가족 같고, 그리고 한 교실당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가운데에 이런 그 일반적인 학습의 영역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서, 그리고 그것이 복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쉼과 놀이의 공간이 구성이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그 단면으로 봤을 때 아까 입체적인 공간이 교실의 어떤 수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수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실 안에서만 머물고 복도는 걸어다니는 혹은 통행만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복도도 아이들의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저런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바뀌기 전, 오른쪽은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런 장면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이런 모습에 교실 안에 계단식 스탠드가 생기게 되고 미끄러질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영역도 생기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학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삼광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1919년에 만들어진 학교고 그때에 있었던 등나무가 지금도 아직도 꽃을 피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에는 일식 가옥 같은 그런 것이 있고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과연 아이들 생활에, 아이들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교실 내부를 살펴보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멀리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학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을 거치고 동네를 거쳐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경험의 연장선상에서의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아이들과 학교 교실을 직접 몸으로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1, 2학년 교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아늑하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집을 또 지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를 이렇게 표현해봤을 때 학교를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학교에 저렇게 삼각형 지붕들을 많이 그려줬어요. 근데 실제 이 학교는 삼각형 지붕이 없습니다. 왜 그랬나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앞에 있는 그 동네 집들이 다 삼각형이어서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남산의 모습이 삼각형이어서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자신의 집을 학교 안에 나의 집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들어진 나의 집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의 집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우리의 집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실이 되고 우리의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가의 스케치와 이제 그런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있었던 사각형의 교실이 안에 이런 다양한 집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집들이 조금 더 각도를 가지면서 좀 입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놀이의 집이 있고 작은 나의 집, 나의 사물함, 나의 책장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교육의 활동들의 장이 되기도 하고 밖에서 나의 집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학교 공간에는 내부의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간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단순히 흙바닥의 운동장이어야 하는가? 저희는 이제 놀이의 풍경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놀이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흙바닥 위에 놀이기구를 연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놀이의 풍경이어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놀이 풍경에는 훨씬 더 자연 재료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기억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미국의 초등학교 놀이터입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35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기억을 갖고 계시고 엄마, 아빠가 기억을 갖고 있고 아이가 기억을 갖고 있고 주민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이들의 기억과 함께 이곳이 성장을 하고 보수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놀이터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곳은 르꼬르비제 건축가가 디자인한 프랑스의 유니테 따비타숑이라고 하는 아파트 위에 유치원 놀이터입니다. 훨씬 더 중성적인 그런 형태,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놀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놀이터들은 대부분 가짜 재료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돌인 척하는 플라스틱, 나무인 척하는 플라스틱, 혹은 관리를 위한 스테인레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따뜻한 재료는 따뜻하고 단단한 재료는 단단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썼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의 의미가 다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현재 놀이 공간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저희가 설계했던 프로젝트를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파주 신도시에 있는 해솔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이터는 땡땡땡이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이런 놀이를 하고 싶다.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놀이터는 조금 위험한 곳, 위로다, 마음의 쉼터다, 인생이다,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그거를 그대로만 받아서 공간화 시키기는 어렵죠. 건축가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놀이터가 마음의 쉼터라고 쓴 친구는 걸터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고 쓴 친구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구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놀이터는 위로라고 쓴 친구는 서로 도울 수 있게 놀이터가 촉진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한 다른 질문에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차별 없는 놀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게 되고 또 모든 별로 저렇게 콜라주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모형을 만들면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발전을 시키게 되고, 또 신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얘기라든지 학원에 대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대지 위에 아파트 타워가 박혀 있고 평평한 대지 위에 운동기구가 박혀져 있는 놀이터, 이런 그런 평면적인 곳에서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곳 자체가 놀이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학교의 교표를 바탕으로 해서 걔를 좀 입체적으로 접고 내리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여도 뼈대가 있다. 그래서 뼈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크지 않은 놀이터지만 전 세계에 이곳 하나밖에 없는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만 있는 놀이터,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고요.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놀이터는 서울 시내에 있는 동답초등학교라는 곳에 있습니다. 흔히 구령대라고 부르죠.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진 그런 구조물. 그리고 아이들과 기존 학교 놀이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희망사항들을 텍스트로 적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별로 모형을 만들어 봤더니 게임을 위한 TV 스크린, 그다음에 미끄럼틀, 키즈 카페에서 갔던 볼풀, 그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새로운 놀이터일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구가 없이 우리가 즐겁게 놀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만든 그런 모형입니다. 훨씬 알듯 모를 듯 하지만 더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고 이것을 타고요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들을 동료들, 자기 친구들한테 발표도 하고 건축가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령대를 일부 남기고 그 위에 새로운 구조물을 더하고 또 경사로와 계단을 더하고 트리하우스를 이렇게 더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완성이 되고 학생들도 실제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놀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그런 놀이 방법들을 만들고 새로운 그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곳만의 그런 활동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곳의 놀이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놀이 풍경에 대한 사례는 학교 안에 많은 에코숲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놀이와 연관을 시킨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곳은 배봉초등학교인데 건물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등학교 그 길에도 힘들고 쉬는 시간에 내려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장으로. 그래서 중간에 계단의 중간에서 이렇게 길을 뽑아서
트리하우스를 감싸 안고 기존 화단을 감싸 안는 새로운 놀이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고 눈에만 즐거운 나무가 아니라 이 놀이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안에 수목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입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내 공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 공간에도 최근에는 저런 다양한 식물의 공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멋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그것을 키우면서 또 자신의 어떤 성장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저희와 이런 과정들을 함께한 어린이들의 그 멘트이기도 합니다.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린 친구가 써줬던 의견이긴 한데 작은 의견이라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적 성장 시대에 획일화된 학교들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잠재력으로 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신 발표였습니다. 제 경우도 수업 시간에 한 대학원생이 발표를 하기를, 대구에 있는 작은 학교였는데 화장실 하나를 학생들이 참여해서 바꿨을 뿐인데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의 어떤 효용감 같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져서 우리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달라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그런 의견들이 서베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런 작은 작업 하나를 가지고도 학생들의 성장에 얼마나 큰 자극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사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발표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이 이 발표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굉장히 많은 그 Q&A 그 질문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묶어서 좀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어야만 질문하신 분들도 조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전체에게 하는 질문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전체에게 하는 질문인 경우도 한 분이 대표로 나서서 좀 질문을 답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원하신다면 한 분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 질문이 10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쭉 개관을 하고 중요한 질문은 지금 스크린에 쉐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인데요. 유럽 학교에서는 딱딱한 책상과 의자를 없애고 자연과 어우러진 편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학교 건물 사례가 있을지,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 환경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거 화면에 공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이 부분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지정훈 선생님. 네, 뭐 제가 그 설계한 그런 사례 중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지금 최근에 내일 모레 완공이 되는 학교가 한 군데 있긴 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공근초등학교라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일반 책걸상도 있지만
가운데 영역에 같이 모여서 만들 그 활동할 수 있는 스탠드 같은 영역도 만들어주고 또 바로 1층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뜰로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산을 보면서 자연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폴딩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좀 가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 교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가능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이것을 지종훈 쌤한테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적으로 해석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간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건물에 반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물에 반영할 때 어려운 점은 아이들한테서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서의 어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어른들의 선입관으로 또 이렇게 좀 벽을 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또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아이들의 생각과 생각의 발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새롭게 해석한 건축가의 어떤 그런 해석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그런 의지나 바람들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곤 합니다. 이어서 지종훈 쌤한테 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과정은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학생 수 많은 대형 학교를 리모델링할 때는 의견 수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학생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인원 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로 해본 거는 200명까지 한 공간에서 같이 워크숍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그 체력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얘기는 아까 그 박성철 박사님도 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올 내가 당장 못 쓰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모였을 때 훨씬 좀 건설적인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학생들이 또 주축이 돼서 자기 친구들과 선후배들한테 다시 의견을 묻는 그런 어떤 나뭇가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배려, 리더십, 협동심 이런 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답변이셨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박성철 박사님께 하네요. 학교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스쿨 중 관련해서 나눌 만한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자체가 저 정도의 컨셉을 갖고 하는 경우 거의 드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서 좀 사례를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강원도의 그 현남중학교라든지 주천중이라든지 이런 사례 정도는 가서 지금 이제 이미 주변 환경에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은 아까 지종우 대표님 하셨었던 그런 사례에 비해서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적인 가치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를 든 김에 아까 그 지정호 소장님한테 갔었던 그 질문 내서 저도 잠깐만 좀 답변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객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그 컨셉 디자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할 때는 사실 가구를 두지 않습니다. 잘.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가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우리가 쓰는 책걸상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걸상 자체가 아이들이 이미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습을 하고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이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디자인들에서는 꼭 그런 걸 넣어야 된다.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보실 만한 그런 그 우드 슬랩을 넣습니다. 그 안에. 예,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테이블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사실은 그런 테이블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내가 학습뿐만이 아니라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아이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밖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하면 나가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 안에다가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일상적인 그런 테이블들은 잘 넣지 않고 그 대표적으로 했었던 거는 작년에 강원도의 치학고등학교라고 그 학교는 대부분 공간들을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앞선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때 예산 문제나 조달청을 통한 어떤 가구의 제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다음 제가 볼 때 질문을 참 골고루 잘 올려주시는데요. 다음은 김용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스쿨의 4대 철학 중 하나가 개방성 지역사회와의 교류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과 소통하는 공항고의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항고가 그린 스마트 학교로서 유지 발전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나요? 하나는 주민들과의 교류, 하나는 학생들의 참여, 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본교가 2019년에 이제 그 이전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시설을 개방하려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 19가 이렇게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실제적으로는 좀 개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 시설 개방에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향후 과제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뭐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런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관이라든지 또 저희들 시청각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220석 규모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회의 장소라든지 이런 곳으로도 좀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체육관도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라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핑계 같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제 유지 발전시키는데 학생들의 이제 의견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느냐. 뭐 각 학교에서 보통 그 관리자들, 학교장들이 이제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학생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시설에서 이제 만족도도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학교 시설이라든지 여건,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본교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과거에 그 이전 위치에 있었던 학교, 이전 위치에 있었던 강서구 공항동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교권 침해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꽤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못 견뎌서 명예퇴직을 하는 선생님도 계셨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학생 630여 명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모난 학생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친 언행을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학교 폭력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학생들의 그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이 그 공간 그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그대로 느끼신다라는 좋은 얘기였습니다. 김용훈 선생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이 2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아트리움 설계가 인상적인데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학교 전체가 환하고 밝지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엔 어두울 것 같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고 졸업생입니다. 공항고에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저는 2007년 학교를 다닐 때 휠체어를 타고 있던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린학교의 모든 시설을 거동이 불편한 친구도 학교 사용이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건물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답변이고 어떻게 보면은 앞의 질문도 테크니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2개 묶어서 답해 주시죠. 네네. 그 아트리움 와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놀러 오십시오. 한번 견학하러 오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문객이 오셔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야, 학교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트리움을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십니다. 굉장히 공간이 넓고 1층부터 아주 개방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햇빛이 들어오면 1층까지도 이렇게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햇빛이 있는 날에는 그리고 이제 아까 흐린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론 뭐 그게 보완책을 뭐 건축가 분들께서 안 해 놓으실 리는 없겠죠. 그래서 체육관에 그 보면은 그 저쪽에 그 조명 큰 그 400와트인지 그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천장에 붙어 있는 조명 이 부분이 그 1층에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제 그제 같이 흐린 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 등이 다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공항고도 졸업생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그 학생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2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이렇게 순환 동선으로 이렇게 복도가 그 순환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그 복도들이 또 가운데 몰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도 본교 교내에서는 어디든지
걸리는 곳이 없이 못 가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졸업생이 학교를 가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가시고 또 동창들에게 좋은 그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질문이 마침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진정한 그린 학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후배들을 위한 개축을 현재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설득이 가능할지요? 이것은 실은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도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컨테이너 교실에 다니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 앞에는 조화까지 갖다 놓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의 그 학습권을 침해당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디서나 나올 만한 질문들이고 항상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간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재화가 투입되고 에너지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소통으로 이것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소통의 달인이신 지정우 선생님부터 좀 답변을 해주시죠. 작은 거라도 제가 볼 때는 다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전반적인 솔루션이 되진 않겠지만 한 가지 드는 아이디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 건축되는 그 과정 자체를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 과정으로 같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놀이의 활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사가 되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막는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참여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사 과정이라는 게 평생에 한번 실제로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활동들일 수도 있잖아요. 내 집을 내가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투어를 한다든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공사 현장을 넘어서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용호 선생님 혹시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까 많이 설파를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충분히 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공간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이 만일에 개축을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모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듈은 과거 모듈 같지 않고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 못지않게 모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학부모님들께 좀 이해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소음 발생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방과후라든지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런 휴일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적절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지금 반대가 심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반대가 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로 가는 하나의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혁신학교로 가는 하나의 어떤 전초 뭐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항고등학교 혁신학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이제 그 기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공항고를 비롯해서 서진학교,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개교한 특수학교 있죠. 서진학교, 우리 공항고등학교에서 그 벨트를 묶어서 학부모님들 그 투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학교도 좀 둘러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불식시키고 또 오해를 불식시켜 나간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린 스마트 스쿨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승철 박사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사전기획검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전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나, 개축을 해야 되나 이런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많이 주는 코멘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개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축을 안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본관동을 개축을 하면 뒤에 별관동이나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면 개축되는 그 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 재활용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개축하는 동이 있으면 그 동 외에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쓰는 학생들도 환경이 개선된 그런 공간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개축되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축을 생각하지 사실 증축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개축되는 공간이 1000제곱미터면 그 중에 300제곱미터나 하더라도 남겨놓고 그 공간을 개선해서 지금에 있는 학생들도 쓰고 나머지 700제곱미터는 다시 부분 개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부셨다 모든 걸 다 지려고 하니까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축적으로 얼마든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건 정책상의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은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워크숍 단계는 뭐냐면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요구를 내려고 해도 수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내가 어떻게 재구성해서 어떻게 새로운 수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까 지정우 건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지금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역량이 발전되고. 그래서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게 이 학생들에 대한 워크숍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들 중심의 이런 공간이랑 엮을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이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게 굉장히 좀 무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셨는데요. 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뭐 심의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사항은 어떤 학교든지 자발적으로 한 학교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미리 지원을 할 때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뭔가 조금 조율이 된 상태에서 한 학교는 뭐 A 파트를 좀 특성화해서 잘 고치고 B 학교는 또 B라는 파트를 좀 잘 고치고 해서 특히 마을과 함께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컨트리뷰션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뭔가 서로 조금씩 불편을 나눠 가지고 또 이 학교 저 학교가 조금씩 그린 스마트 혜택을 입을 때 이 마을에서는 뭐 한 학교의 강당도 좋아지고 한 학교의 수영장도 좋아지고 한 학교의 도서관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마을 전체에 윈윈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기획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띤 그 질문으로 봐서 발표들이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교육자와 건축가와 학자와 뭐 기획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내실 있게 만들어져서 뭔가
답답한 것도 뚫어볼 수 있고 또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바로 그런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그 고민하는 자리들이 진지하게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린으로 그린 초록빛 학교라는 다소 몰랑몰랑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은 내용들은 그 어느 세션보다도 더 강한 큰 울림이 있었을 거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 지켜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발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발표자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빛 학교라는 것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학교, 또 공부하고 싶은 학교, 뛰어놀고 싶은 학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